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이연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년기 이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 영양, 주로 면역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그 식생활을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서론적으로 우리가 식품, 영양, 그리고 건강, 이 식생활을 우리 몸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인체 생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 중년기 이후에 건강 이슈와 맞춤 영양,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식생활, 주로 면역 영양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식생활을 생각을 하면 누가 무엇을 왜 얼마나 어떻게 먹는가라는 그 육하원칙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죠. 무엇을 먹습니까?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럼 왜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식량이 아주 부족할 때는 산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생명 유지라는 것과 가장 가깝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먹거리가 풍부하고 이럴 때는 다만 생명을 유지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대부분이 저희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맛있으니까 즐거우니까 이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왜 먹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대개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먹는가 그거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또 그 시대에 따라서 왜 먹느냐 그 문제는 많이 그 대답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먹을까요? 얼마나 먹느냐라고 하면은 뭘 알아야 얼마를 먹느냐를 알 수 있을까요? 대개 얼마를 먹느냐고 물어보면은 배가 부르도록 먹는다 또는 배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 먹는다 또는 공복감이 없을 때까지 먹는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가 찰 때까지라고 하면은 배라는 거는 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다 안 차다 이거는 위가 그 용량이 부피가 찼느냐 또는 안 찼느냐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위의 용량을 알면 식사량을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들의 그런 위의 용량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은 1.2에서 1.4리터 약 1kg 정도를 위의 용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끼 식사량이 약 1kg라고 보면 하루에 약 3kg를 먹게 되죠. 1년간으로 하면은 거의 1000끼니 이상을 먹기 때문에 약 1000kg를 먹게 됩니다. 그럼 그 1톤을 먹는 거죠. 1년에. 그럼 일생 동안에 우리가 7, 80년을 산다 그러면 7, 80톤을 먹게 되고 100세라고 하면은 100톤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먹고 싶을 때 많이 먹고 또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렇게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음식 양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에너지량을 일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그걸 조절하는 중추가 있는데요. 섭식 중추와 만복 중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식 중추는 공복 중추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만복 중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배가 고프면은 그 섭식 중추가 작용을 해가지고 식사를 음식물을 빨리 먹으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고요. 만복 중추가 작용을 하면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 에너지는 다 찼다 이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복감과 공복감을 이제 조절하는 중추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또는
그만 먹고 하는 거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 조절하는 인자들은 신경계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신호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얼마를 먹어야겠다 또는 먹지 않아야겠다 한 끼 정도야 그 조절이 되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런 식이섭취량을 우리 의지대로 조절하는 건 어렵고 우리 생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인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조금 살펴보죠. 우리 인체는 수정란 한 세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란 하나가 여러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많은 세포들이 이번에는 분화를 갖게 됩니다. 세포 분화가 되면 기능세포로 자기 각각 세포가 기능을 갖게 되는데요. 그 기능에 따라서 상피세포 또는 근육세포 또는 결합세포, 신경세포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은 또 각각 하나의 조직체로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정한 그런 형태와 구조를 구비하고 있고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구조적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또 다시 여러 가지 공통적인 생리적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관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계들이 모여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 대개 10개의 기관계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계를 소화기계, 호흡기계, 또 순환기계, 비뇨기계, 골격근계, 또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기계, 피부계 이렇게 10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최근 책에는 림프계를 따로 구분해서 11개로 기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계들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순환기계다 그러면은 심장, 혈관, 혈액, 림프관 이런 것들의 기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공통적인 기능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전 조직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라고 하면은 모든 영양소와 산소와 물질을 그 세포에 공급해주는 조직에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역할이 안 되면은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사 그러면은 심장이 작동을 안 하고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혈액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사라고 하면 호흡은 코, 인두, 후두, 기관지, 기관, 폐 이렇게 해서 호흡기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숨을 쉬기 위한 거죠.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가스 교환이라고 합니다. 산소를 들여보내서 그 대사를 이루고 거기에서 남는 탄산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호흡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호흡사 그러면 호흡의 기능이 끊어졌을 때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기관계도 기관처럼 마찬가지로 모두들 각기 분담해서 기관계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환기계가 하는 일을 호흡기계가 하고 호흡기계가 하는 일을 순환기계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각 분담을 하는데 그거는 서로 협동체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호흡기계와 순환기계는 호흡을 해야 또 순환이 되고 이렇게 협동체계에 있고 이런 걸 갖다가 기능적 통합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화기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소화기계는 소화관과 부속 소화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계는 구강에서부터 식도를 통해서 위를 거쳐서 이 소장을 거치는데요.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을 소장이라고 합니다. 소장을 거쳐서 이번에는 대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장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상행결장, 옆으로 가는 것을 횡행결장,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하행결장,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운데로 직장하고 연결할 때 구부러지는 것 같다. S결장, 그 다음에 직장, 항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강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관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모양은 각 그 기관별로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화관의 길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개 자기 키하고 생각해서 2m니 3m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워낙 사후 측정을 해보면은 전체 길이가 9m나 됩니다. 9m나 되는데 그거를 요즘에 조영제를 여기 살아있는 채로 많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촬영을 해서 보면은 대개 반 정도로 수축이 돼서 그 몸 안에 있을 때는 4.6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죠. 이렇게 소화관 길이는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부속 소화 기관은 간과 담낭, 그다음에 췌장, 그다음에 침샘 이렇게 이제를 부속 소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소화액이라든지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소화를 돕는 소화 흡수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낭, 쓸개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곳이죠? 여기는 담즙을 농축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담즙은 어디서 생성을 합니까? 어디서 합성을 하죠? 간에서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담즙을 만들면은 담낭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는데 간에서는 시시로 계속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죠. 그거를 담낭은 한 50 내지 60 정도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낭에다 저장을 할 때는 농축을 해서 저장을 해야 효율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그 작용하는 곳은 십이지장 소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즙은 이제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담낭에서 농축 저장을 해갖고 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돼서 소장해서 그 음식물에 특히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그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데 그 담즙에는 소화 효소는 없습니다. 소화 효소는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담즙산,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무기염, 그다음에 물, 담즙 색소 이렇게 주성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성분에는 아까 소화 효소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친수성과 소수성이 있어서 이 지방을 유화시키고 또 미세를 만들고 해서 지방이 소화가 잘 되게끔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주성분들이 그 비율이 잘 맞을 때에는 그 담낭에 잘 용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조성이 잘 맞지 않다든지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작은 그런 결정을 만들게 되죠. 그게 담석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게 점점 커져갖고 담석이 되겠죠. 그래서 담석이 커졌을 때 이 담관을 통해서 그 십이지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담관을 막거나 또는 담낭에 그 담낭관을 막거나 이렇게 되면은 전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대개 이제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저녁에 왔을 때 굉장히 통증을 느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게 담석이 아닌가 하여튼 병원에 응급으로 가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면서 이게 담석이 거기에 끼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담제를 넣는다든지 해서 또 초음파로 깬다든지 해서 다시 담낭이나 아니면은 십이장으로 배출할 수 있게끔 이제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재발이 되기 쉽기 때문에 몇 번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가게 되면 당연히 결국은 이제 담낭을 절제를 하는 거죠. 그럼 절제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쓸개를 절제한 그런 경우가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쓸개 빠진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고 주로 이 얘기를 합니까? 저 생각에는 좀 더 싱거운 사람. 그래서 싱거운 담즙이 묽은 담즙이 간에서 쓸개를 떼어버리고 나면 간에서 직접
십이장으로 소장으로 하루 종일 흐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식생활을 할 때 쓸개를 절제를 한 사람은 어떻게 식생활을 해야 될까요? 지방의 흡수가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을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지방식을 한동안 익숙해질 때까지는 저지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간을 통해 갖고 담낭에서 농축 저장을 했다가 12장으로 담관을 통해서 12장으로 나와서 소장해서 여러 가지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런 기관도 각각 분담을 하고 있죠. 간에서는 담즙을 만들고 담낭에서는 저장을 하고 또 소장에서는 그 작용을 하고 이렇게 각각 분담해 하고 있지만 전부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능적 통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가 이런 서로 그 기관끼리 전부 관련이 되어 있고 기관은 각기 자기 일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서로 협동체계에 되어 있고 그걸로써 하나의 생리 기능을 전체를 수행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조금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품은 어떤 것인가, 식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랬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양소의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식품은 사전적으로는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먹을 수 있으며 유해하지 않으며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일상적인 그런 원식품은 대개 400 내지 600종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백 종이 되는 그런 식품들이 전부 똑같은 필요한 영양소를 다 포함하고 다 그 성장에 필요한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완전 식품이라는 건 없습니다. 각 식품마다 영양소 함량이나 또는 종류나 또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좋은 식품이다 또는 이건 나쁜 식품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좋은 식품이나 나쁜 식품이라는 건 없다. 다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을 전부 골고루 배합을 해서 먹어야 우리가 그 좋은 식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소의 근본으로는 영양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양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전부 어떤 식품에서 또는 분리 정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합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화학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써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로 하든지 액체로 하든지 또는 분말로 하든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농축된 영양소여서 과잉되기도 쉽고 이거는 우리 식생활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이라는 것은 이런 영양성분뿐만이 아니라 비영양성분 또 건강기능성 성분 그러니까 맛성분, 색성분, 향기 조직 이런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식품을 통해서 그 식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품을 섭취를 하면 아까 인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이 그 몸은 먹은 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몸은 먹은 대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식품을 섭취했을 때 아주 빈약하게 불량하게 섭취를 하면은 굉장히 마른 체형이 되고 그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건강한 체형이 되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런 비만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체형만 보면은 아 먹은 대로다. 그 물만 먹고 살이 쪘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이게 에너지를 많이 섭취했을 때 이렇게 이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 몸은 우리가 먹은 대로다 이렇게 이제 되게 쉽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의 조성을 보면은 대개 물이 한 60%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이 한 20%, 단백질이 15, 16%, 탄수화물은 1% 이하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무기질은 5, 6%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소를 주로 채소만 먹었다. 그러면은 채소의 몸이 됩니까? 전혀 채소하고는 다른 조성을 갖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먹은 대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섭취 비를 권장하는 비가 탄수화물을 60 내지 65%, 단백질을 15%, 지방을 20 내지 25%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에너지원으로 먹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는 1% 이하로 되어 있어요. 1% 이상이 되면 당뇨병입니다. 비질병이죠. 그렇게 해서 1% 이하로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몸을 조성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전부 얼른 그 에너지로 다 쓰고 남은 거는 지방으로 이제 축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이 먹은 대로다. 먹은 대로가 아니다. 이게 조금 감은 잡히죠. 그래서 신체 구성 성분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영양소로부터 만들어지지만 그 식사의 영양소 비율이 신체의 구성 비율과는 같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을 하고 우리 몸을 만드는 세포들은 그 영양소를 이용해서 몸을 만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인데요. 이거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필요한 거 또는 그런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을 하고 또는 또 분해를 해서 다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합성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또 분해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는 대사가 일어나서 필요한 물질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 몸을 만들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또 배설을 하고 또 다시 써야 될 것은 그 물질을 중간 물질로 또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에너지 대사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에너지를 만들고 또 탄산가스와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탄산가스는 어떻게 하죠? 호흡으로 밖으로 내보내고 그다음 에너지는 쓰고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물은 이제 체액으로 되돌아가겠죠. 이렇게 우리 그 식품을 섭취를 하면 우리가 거기서 영양소를 가지고 세포들은 우리 몸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구성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죠. 몸은 먹은 대로이다. 체형에서 본다 그러면 확실히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성 성분으로 본다 그러면 꼭 먹은 대로는 아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식품, 영양, 우리 몸의 생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번째로는 중년기 이후의 건강 이슈와 맞춤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생활을 생각을 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그걸 맞춤 영양이라고 합니다. 맞춤 영양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 들은 것처럼 몸은 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그런 식품에다가 중심을 두기보다는 누가 먹을 것인가에 그 중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누가 먹을 것인가 그거를 맞춤 영양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영어로는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맞춤 영양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건강인과 환자는 식사를 달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인이라고 하면 성장 발육기에 있느냐 또는 성인기에 있나 또는 노인기에 있나 임신 수유기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이제 영양 처방을 해야 되고요. 환자인 경우는 질병의 종류라든지 병환의 정도라든지 진전 상태, 합병증에 따라서 음식물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형태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건강인과 환자는 식사를 달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성장이나 발달, 성숙, 또 노화 과정이 다 속도가 다 사람마다 다르고 신체 구성 성분도 다 다르고 영양소 대사 또는 이용 능력도 다 다릅니다. 즉 동일한 영양소를 필요로 할지라도 생애 주기별로 영양소 필요량도 다르고 우선 고려해야 할 영양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맞춤 영양을 꼭 해야 된다. 오늘은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대사적 특성을 고려한 영양을 생애 주기별 맞춤 영양이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생애 주기를 영양학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있나 그걸 보면은요.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인기는 대개 20에서 64세니까 굉장히 길죠. 길기 때문에 장년기, 중년기, 그래서 장년기를 20, 30대, 중년기를 40, 50대로 나누고 있고요. 노인기는 대개 65세 이상, 75세 이상 이게 둘로 우리나라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셋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65, 74, 또 75, 84, 그 다음에 아주 극노인 해서 85세 이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 노년기는 75세 이상으로 전체 묶는 게 아니고 85세 이상 좀 더 세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령에 따라서 생리 기능의 변화하고 영양 중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성인기가 돼서 가장 최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이제 그게 30, 40대입니다. 30, 40대가 지나면은 모든 생리 기능들은 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 생리 기능에 따라서 거의 아주 속도가 느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이렇게 빠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복기 혈당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죽을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폐활량이라든지 폐의 기능 이런 것들은 가장 빨리 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리 기능이 굉장히 이제 빨리 하는 기관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도 굉장히 빨리 노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천천히 노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인기를 지나면은 노화는 되지만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옛날에 거의 이런 영양소가 풍부하지 않고 영양 중재라든지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보는 것처럼 가장 빨리 조로 현상, 그 노화 속도가 빨라가지고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영양도 좋게 하고 의료도 그런 중재를 통해서 포물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는 노화 속도가 천천히 일어나다가 어느 시점을 통해서 상당히 빨라지는 그런 이제 걸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소망하는 것은 쭉 그 건강 수명, 건강하게 노화를 그 생리 기능을 유지하다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망으로 가는 그런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병 장수는 별 의미가 없고 무병 장수가 이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건강 수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옛날 한 5, 6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9988-234라고 하는 구호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웠다가 죽는다. 그래서 이제 9988-234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 9988, 99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유지하다가 그다음에 2, 3세 있다가 죽는 거 이런 그 그래프를 우리나라가 먼저 그 생각을 하게 됐네요. 이래서 건강 수명을 굉장히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도 보면은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것을 보면 기대 수명이 82.7, 약 83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강 수명은 약 73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0년간의 병상 수명 또는 의존 수명이라고 해요. 디펜던트 스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뭔가에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 기계를 의존하든지 사람을 의존하든지 아니면은 병상에 눕든지 해서 의존하는 게 거의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존 수명을 어떻게든지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자고 하는 게 많은 그런 건강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중년기 이후에 영양 및 관련 그 건강 문제와 특히 거기에 관련되는 그 방어 영양, 면역 영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